그게 오라버니 생각이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망할 세상, 너 같은 사람들을 가두고 숨 못 쉬게 만드는 세상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갇혀 살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도 무시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 잊고 살라고요? 전 양반가의 딸이에요. 세상이 용서 안 해요. 오라버니도 결국 날 감당 못할 거잖아요. 내가 널 못 감당한다고? 아니, 다연아. 널 가두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어릴 적부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숨쉬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날 산골짜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스스로의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그게 사랑인지 자유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 없이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연이에요. 한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양반 가문의 외동딸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조용했고 몸도 좀 약했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숨바꼭질하며 뛰어놀 때 저는 늘 병풍 뒤에 앉아 바람 소리만 듣곤 했죠. 아버지는 조정에서 꽤 높은 벼슬을 지내셨고 어머니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가문 안에서는 제가 보배처럼 여겨졌지만 그만큼 제 삶에는 규칙이라는 벽이 많았어요. 밥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독서 시간, 기침하는 시간까지도 다 정해져 있었달까요? 어릴 적 어느 겨울 폐렴 비슷한 병을 앓고 난 이후로 제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바깥 공기를 쐬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문 밖을 나서는 일은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죠. 매일같이 침방에서 약초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다 보면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 건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삶의 소리였어요. 방앗간에 똑딱이는 소리, 행랑채에서 웃고 떠드는 하인들,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외침. 저는 문틈 사이로 세상을 엿보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몸종인 연희가 제게 슬그머니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씨, 혹시 들어보셨사옵니까? 남쪽 산속에 실용스러운 약수가 있다 하옵니다. 100년 묵은 병도 낫게 한다 하더이다. 전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말은 유일하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연희는 어릴 적부터 제 곁을 지킨 사람이라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정도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제가 조용히 묻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전라도 산골짜기 청명골이라 하옵니다. 산속 깊숙한 곳이라 찾기 어렵지만 다녀온 사람들이 병이 씻은 듯 나았다 하더이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레 찾아가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그 청명골에 가보고 싶어요. 아플 때마다 드시는 약이 아니라 진짜 공기, 진짜 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등잔불 아래서 손에 쥔 비녀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하셨어요. 거긴 멀어. 길도 험하고 너 혼자 보내는 건 걱정스럽구나. 그 말이 끝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는 이대로면 평생 이 방 안에서만 살아야 해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지만 떨리는 손길이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연희를 꼭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양을 벗어났어요. 처음으로 말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멀리 남쪽으로 향했죠. 청명골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심장은 매일 새벽마다 더 빠르게 뛰었고 바람을 맞으며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관집 아주머니의 밥상을 받으며 웃고 떠들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작은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시장 근처에서 들리던 소 울음소리까지 모든 게 새롭고 벅차고 따뜻했어요. 마을 어귀에 발을 딛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양에선 들을 수 없던 새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멀리서 아낙네들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땀에 젖은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그곳은 전라도 순창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직접 밭을 일구고 논을 메고 가끔 장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 단순하고 조용한 삶이 저한텐 너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머물게 된 곳은 마을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기와집이었는데 몸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요양형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 같았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경천을 만났어요. 처음엔 서로 말도 잘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멀리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고, 그는 대청마루에서 나무판을 펴놓고 글씨를 쓰거나 붓을 손질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좀 거세게 불던 오후였어요. 제가 책을 읽고 있던 중 페이지가 바람에 넘겨져서 손을 허둥대며 막 잡으려 했죠.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책을 눌러줬어요. 책은 천천히 읽을수록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투명한 갈색빛 눈동자에 말수가 적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 그게 경천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그는 원래 성균관 유생이었다고 해요. 너무 오래 책만 파다가 병을 얻었고 과거 시험을 몇 번이나 준비하다가 몸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만두셨나요? 그만둔 게 아니라 잠시 미뤘어요. 책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게 제 몸이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는 가끔 저한테 책을 건네주곤 했어요. 소학, 논어, 심지어는 서역에서 온 이야기까지. 저는 그런 세계를 처음 접했죠.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저는 그걸 조심스레 따라 읽었어요. 가끔 그가 설명해주는 비유나 고사성어에 저는 세상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라며 놀라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린 조금 다투게 됐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과 논밭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경천이 그걸 말리더라고요. 가연씨, 지금 상태로 논일을 하겠다고요? 햇볕만 받아도 쓰러질 수 있어요. 왜요? 저도 이곳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매일 약 먹고 누워있는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수는 있지만 위험하다고요? 그럼 저는 평생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그냥 응원해주세요. 저도 땀 흘리며 살아보고 싶어요. 그때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봤어요.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무언가.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제게 손수 만든 밀짚 모자를 건네줬어요. 햇볕은 이걸로 가리세요. 대신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 모자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 날 걱정해주는구나. 경천은 단지 학자나 요양 중인 청년이 아니라 저한테 처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그의 시선, 그리고 그의 조심스러운 배려들이 하나둘씩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어요. 매일 해 뜨면 닭이 울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멱을 감고 저녁이면 모두 마을 우물가에 모여 된장 얘기, 손자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었죠. 그날은 음력 9월 초닷새, 추분이 지나고 처참 바람이 산골에 내려앉던 때였어요. 경천 오라버니가 아침부터 마루에서 무언가 꼼꼼히 적더니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오늘 약초 좀 캐러 가볼까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집 앞마당에서만 움직이던 몸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날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가요.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산속은 어떤지. 우린 도시락 하나, 물병 하나, 약초 넣을 자루 하나 챙겨서 아침 일찍 산으로 올랐어요. 청명골 뒷산은 노고산이라 불렸는데 산신제도 지내는 영험한 산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조심스럽게 여겨졌어요. 경천 오라버니는 길을 꽤 잘 아는 듯 했어요. 어디로 가면 더 좋은 약초가 있는지, 어느 시냇가 근처에 인동초가 많은지도 술술 말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산속을 걷는 게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이끼 낀 돌 위에 앉아 숨을 고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심 무렵 갑자기 바람이 바뀌더니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비 오겠어요. 서둘러 내려가야겠어요. 경천 오라버니가 말하자마자 붉은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졌죠. 우리는 급히 약초 자루를 싸고 주변을 둘러보며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경천 오라버니가 어릴 적 숨바꼭질하던 동굴이 근처에 있다며 손을 잡고 저를 이끌었어요. 비가 너무 세서 길도 잘 안 보였고 옷은 금세 젖어버렸죠. 동굴에 들어섰을 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헉헉거렸어요. 불을 피우기 위해 경천 오라버니가 나무 조각을 모으고 돌로 만든 화로에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어요. 불이 조금씩 타오르자 몸이 좀 녹는 것 같았지만 옷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계속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때 경천 오라버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옷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이따 말릴게요. 안 괜찮아요. 몸이 약하시잖아요. 지금처럼 추운데 젖은 채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제가 뒤돌고 있을게요. 이거 제 도포예요. 마른 거니까 잠시만 잊고 계세요. 그는 말없이 도포를 내밀고 등을 돌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위에 온몸이 떨릴 정도라 결국 옷을 바꿔 입었죠. 도포는 따뜻했고 약간 담긴 그의 향이 느껴졌어요. 불빛이 조금 안정되자 우리는 조용히 앉아 마주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무언가 말을 삼키는 것 같았죠. 저도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경천 오라버니는 왜 아직도 혼자예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웃었어요. 저요? 글쎄요. 누굴 좋아할 여유가 없었나 봐요. 지금은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봐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말한 누군가는 어쩌면 저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걱정이 치밀었어요. 이 관계는 괜찮은 걸까? 나는 한양 양반가의 딸이고 그는 마을 사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건 끝나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라버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전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리시고 제자리는 결국 그 집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렵단 말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비는 그칠 김이 없이 쏟아졌고 동굴 안에선 작은 불꽃 하나가 그나마 우리의 체온을 지켜주고 있었죠. 습기 찬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뜨거워졌어요. 조용한 침묵 속 가끔 장작이 튀는 소리만 들렸고 불빛에 반사되는 그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도포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무섭지 않게 하려고 해요. 절 믿어도 돼요. 전 그냥 아씨가 감기 걸리는 게 싫어서요. 그 말투가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의 마음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허용하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불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가끔 손등이 살짝 스치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던 그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제가 다시 손을 잡아도 될까요? 저는 잠깐 멍했어요.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대답 대신 그냥 조용히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어요. 작고 조용한 그 동굴 안에서 그건 너무도 큰 울림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전신으로 번져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건 허락되지 않은 감정 아닌가? 결국 그 생각은 말로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경천 오라버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네요. 왜 자꾸 선을 그으려 하세요? 현실이 있으니까요. 전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순간도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아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오라버니 생각이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세상이 틀렸으면 고쳐야죠. 우리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 앞에서 저는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비는 새벽까지 계속됐고 우리는 결국 그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아주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고 새벽이 되자 경천 오라버니는 조용히 제 손을 다시 잡고 말했어요. 이제 저한테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너무 오래 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어요. 더는 피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한양에서 소식이 오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알게 되면. 그런 고민이 마음 한쪽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지만 그 동굴 속 그 밤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떨려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꿈 같았어요. 경천 오라버니와 함께 마을 주변을 걷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 그 모든 게 저에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9월 21일 날 밤새도록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무겁더니 이튿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숨이 가쁘고 온몸에서 열이 올라오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경천 오라버니가 놀라서 약초를 다리고 물수건을 얹어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침 그날 저를 보러 내려온 어머니의 하인이 마을에 도착했고 상황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바로 사람을 보내 한양으로 절 데려가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가마에 실렸고 마을을 벗어날 때 뒤돌아볼 힘조차 없었어요. 한양으로 돌아온 건 음력 10월 초하루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다시 그 익숙한 담장, 좁은 기와 지붕 아래 갇힌 삶으로 돌아온 거죠. 몸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말라갔어요. 약방에서 온 치미가 하루 2번씩 찾아왔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저 청명골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어느 날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물으셨어요. 다연아,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니? 꿈에서도 누굴 찾는 것처럼 울더라. 엄마, 전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없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청명골에 두고 온 그 총각이니? 그 아이가 널 그렇게까지 만든 거라면 찾아야겠구나.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바로 사람을 보내 경천 오라버니를 찾으라 하셨고 순창 쪽 마을들의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 총각이 이미 그곳을 떠났답니다.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혹시 한양에 온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막혔어요. 그날은 음력 10월 보름날이었어요. 보름달이 창 너머로 밝게 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조용히 머리를 묶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나섰어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저 갇혀있는 양반집 교수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한양의 밤거리는 싸늘하고 어두웠지만 달빛은 유독 밝았어요. 저는 경천 오라버니가 자주 얘기했던 서책방 골목, 오래된 찻집, 성균관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그를 찾는다는 말도 못 꺼내고 그저 멍하니 사람들 얼굴을 훑었죠. 가연 아씨가 떠난 뒤 청명골은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집 앞 우물가도 마룻빛 풍경도 모든 게 텅 빈 듯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안에 돌아오시겠지. 하지만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도 아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가 찾아가야 한다는 걸. 10월 말 저는 짐을 싸서 청명골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한양으로 가자. 그곳에 분명히 계실 거야. 한양은 생각보다 더 컸고 사람은 더 많았어요. 가게마다, 찻집마다, 약방마다 돌아다니며 이렇게 물었죠. 혹시 최근에 몸이 약한 여인네가 다녀간 적 있나요? 눈빛이 자유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던 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양을 종이처럼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하루에 한 구역씩 발로 밟으며 찾기 시작했어요. 날은 점점 추워졌고 손끝은 갈라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선동 쪽 찻집에서 들은 소문 하나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즘 어떤 양반과 아씨가 젊은 서생을 찾고 다닌다더군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던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어요. 설마 진짜 그분이? 저는 바로 그 찻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 아씨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며칠 전에 여기 앞에서 어떤 앵상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얀 저고리에 작은 집신을 신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이틀 전쯤이에요. 저는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 길로 다시 익선동, 종로, 해화문 쪽으로 달렸어요. 가슴은 뛰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딱 하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10월 24날 한양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골목 끝마다 하얀 입김이 맴돌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가연, 가연 아씨, 어디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아씨도 저를 찾고 있었을까요? 우린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를 모르고 지나치진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날 그 골목이 꿈처럼 흐려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어요. 아씨는 나를 잊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운명은 결국 엇갈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운명이 우리를 엇갈리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양의 밤은 조용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아직도 뜨겁게 아씨를 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요?